형사 사건에서는 성범죄 아니면 성범죄 안에서도 성희롱, 강간, 군대 내 사건들이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음주운전 이 두 개 키워드가 사실 뉴스에도 제일 많이 나와서 그렇죠. 의뢰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의 좀 최근에 진행했던 것들 아니면 좀 제일 많이 의뢰하던 사례들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성범죄 하면은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저도 사실 성범죄 사건을 맡기 전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성범죄 하면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흉악범죄, 네. 강간범죄, 네. 막 이제 억지로 막 폭행 때려가지고 이렇게 여성을 어디 데려가서 막 이런 것들을 흉악한 범죄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실제 사건을 상담을 많이 해보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런 사건 비중은 생각보다 많이 낮더라. 일반적인 어떤 사건이 많냐? 근데 남녀가 사실 뭐 어디 놀러를 가서도 만나든 요즘에는 또 코로나가 하니까 비대면으로 네, 데이팅 네. 어플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만났어요. 네. 서로 호감이 있었어요. 호감 있게 만났는데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좀 맞아서 숙박업소로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생각을 하겠죠. 술도 마시고 하는 겸에 스킨십을 보통 남자가 많이 시도를 하니까 하게 되고, 여자 입장에서는 호감이 있어 따라간 건 맞는데 나는 성관계까지는 허락을 한 적이 없었던 거야. 근데 남자는 그걸 좀 착각을 해서 좀 약간의 물리력이 행사가 될 수 있고, 때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막 이렇게 뭐 멍들거나 이렇게 때리면 거의 100% 강간죄로 그 구속이 당해요. 그런 사람들 변호사 찾아오기도 힘들고,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선량한 사람들인데 조금의 착각으로,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관계가 이루어졌어.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동의한 바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되고, 남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람이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돼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게 해결되는 그때까지 몇 개월 정도 걸려요? 보통은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좀 기네요. 네, 길어요. 처음에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경찰서에 가기까지, 경찰에서도 이 사건만 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잡힌다고 보면은 또 경찰 조사 이루어지고, 만약에 인정을 하는 사건이야. 그래서 내가 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실수를 한 사람이 나는 이거 잘못했습니다 다 인정하는 사건이면 좀 빨리 끝나, 한 3개월. 근데 이게 다투는 사건이야. 그러면 증인신문도 해야 되고 피해자도 불러서 물어봐야 되고 관련자들 있다면 증인신문도 하고 하다 보면 기일이 여러 번이 잡혀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해를 넘기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가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네, 성관계나 아니면 뭐 스킨십이나. 네. 그랬을 때에 만약에 인정을 했을 때 처벌이 보통 어떻게 돼요? 인정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합의 여부예요. 합의 여부. 네. 피해자와의 합의가 됐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네. 피해자, 그러니까 고소인의 말을 좀 많이 믿어주는 편이에요. 성범죄 특징이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CCTV가 없어요. 또 모텔 CCTV 없잖아요. 네. 양 당사자의 증언밖에 없어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들어준다? 피해자의 말을 더 많이 들어준다. 그렇죠. 근데 진짜 증거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보는 거죠. 만약에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다 하면 변호사 역할은 그 피해자 고소인의 말에 허점을 찾아내서 모순점이나 이런 걸 찾아내서 탄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법원의 증인으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조금 과장되게 고소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된 고소다라는 것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사가 설득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변호사 역할인 거죠. 그랬을 때 증거가 됐던 것들의 예시들이 뭐가 있었어요? 어떤 정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모텔에 들어갈 때 여성분도 취해서 막 들어간 게 아니라 같이 손을 잡고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본인이 실제로 결제를 먼저 했다거나, 아니면 모텔에 갈 때 어떤 술이나 이런 안에서 먹을 것들을 여성분이 결제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성관계 이후에도 연락을 잘 했다거나. 그리고 또 그런 걸 봐요. 고소를 언제 했는지. 언제 했는지? 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직후에 했는지, 아니면은 몇 달 뒤, 한 1년 뒤에 했는지.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직후. 그렇죠. 직후에 했으면 이 사람이 당하고 나서 바로 고소를 했구나 하지만, 만약에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사람의 고소의 진정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오히려 한 5년 전,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있고
그 다음에 성관계 이후에 밥을 같이 먹은 그런 증거가 있으면 무죄다라는 그런 썰이 있었어요. 그런 썰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걸로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안에 모텔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의했다는 그런 것까지 입증이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여성분의 말이 앞뒤가 많이 다르다거나 성범죄는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뒤 뭐 전후 맥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 자꾸 이상한 횡설수설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의 신빙성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건 변호사의 영향인 건데 이 상대방의 주장에서의 오류를 찾는 거 빼고는 사실 힘든 거네요. 그렇죠. 네. 왜 객관적인 CCTV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면은 이게 최대로 이거 사건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뭐예요? 최대 징역 가는 거죠. 징역이 어느 정도? 그거는 뭐 보통 한 3년 가기도 하고 강간치상 뭐 강간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겼다. 네. 그럼 3년 넘게 가기도 해요. 이게 뭐 이렇게 감형되거나 뭐 이런 거 과정이 이제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거죠. 그게 아니라 이거 지금 선고가 나고 나면은 1심 선고가 나면 네. 항소심에서 다퉈야 되는 거고 네.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재판에서 검사님이 마지막 공판기일 종결될 때 피고인에게 몇 년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변호사의 역할은 그걸 최대한 깎는 거죠. 무죄인 경우에는 아예 무죄를 받도록 해주거나. 네. 그럼 이 징역 3년 대신 벌금을 낼 수 있어요? 그거는 법원에서 정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강제추행죄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징역 또는 벌금인데 그 중에 강제추행의 정도나 이런 걸 봐서 법원에서 벌금을 낼지 징역을 갈지. 근데 또는이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병가되진 않아요. 네. 그럼 징역 대신에 벌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는 아니죠. 법원에서 징역을 정해주면 징역을 가야 되는 거고 벌금을 나오면 벌금을 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보셨던 사건들 중에서 이게 벌금이 최대 얼마까지 나와봤어요? 저 1,000만 원도 나와봤어요. 그 이 상태에서 합의가 돼서 이게 종결이 되는 경우도 많나요? 합의가 돼도 종결이 안 돼요. 근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합의하면 그냥 끝나요. 단순 폭행 이런 것도 합의하면 끝나는데 성범죄나 이런 거는 합의한다고 안 끝나죠. 그러면은 이게 합의가 됐다고 해도 계속 가는 거네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합의를 왜 하냐. 네. 그렇게 생각. 강제추행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합의가 되면 그냥 처벌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합의가 돼도 처벌을 합니다. 그럼 합의를 왜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중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 갈 거를 집행유예로 빼거나 집행유예라 하면 집행을 유예하는 거라서 징역으로 결국 안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벌금으로 빼거나 이렇게 하려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무죄는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무죄를 다퉈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성희롱이랑 강간이랑 다 비슷한 내용인데 네. 그 성희롱 부분은 그러면 이게 애매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성희롱이랑 좀 이건 용어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강제추행이에요. 추행은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단순한 성희롱 뭐 언어로 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형사적으로 처벌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 강간 그러니까 위에는 약간 좀 억울한 유형도 있지만 정말 술 먹고 네. 억지로 네. 대놓고 범죄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이제 의뢰가 왔다. 그러면 무조건 합의 봐야죠. 피해자를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합의를 봐서 형량을 낮추는 걸로 가야지 무죄를 다툴 수는 없죠. 그런 거. 그런 거를 준강간이라 그러거든요. 강간은 정신이 제정신으로 있는 사람을 억지로 하는 걸 강간이라고 그러고 중강간은 강간에 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술에 엄청 취해 있거나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의식이 없을 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강간에 준하게. 그러니까 강간이랑 처벌 수위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렇게 처벌이 됩니다. 강제추행 같은 거는 이게 뭐 벌금형이 될 수도 있고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이 중강간에 해당되는 정말 억지로 정말 누가 봐도 범죄다라고 하는 건 벌금이 없고 무조건 3년 이상 유기징역. 네, 징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고 합의가 됐다. 그러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역 3년 나오지만 집행유예 뭐 5년 이렇게 하면은 5년 동안 그 형의 3년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치소에 교도소에 안 가요. 왜요? 그게 집행유예 개념이니까. 그래서 5년 동안 아무 사고 안 치고 끝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교도소에 안 가요. 그 대신 전과는 남는 거죠. 그래서 강간죄나 중강간죄 이런 거는 변호사들의 역할은 만약에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게 맞다고 하면은 합의를 봐서 실형을 안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죠. 변호사 비용 아끼려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절대 안 돼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혼자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성범죄 왜요? 혼자는 왜요? 불가능해요. 아, 그런 뭐 서류 작성하는 게 맞나요? 서류 작성도 서류 작성인데 네. 일단은 예를 들어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를 나눠봅시다. 네. 인정하는 경우는 일단 합의를 봐야 돼요. 네. 근데 합의를 보려면 강제추행을 당한 그 남자에게 연락을 받고 싶겠어요, 피해자가. 무조건 거부합니다. 그래서 합의하려면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변호사가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을 중재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큰 중요한 게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형량을 낮춰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양형 요소들을 변호사가 모아서 이거를 재판부를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인하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고소한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탄핵을 해야 돼요.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그걸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부인하는 경우나 인정하는 경우 둘 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그리고 강간죄, 이거는 좀 중한죄인데 강간죄뿐만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 손잡고 뭐 볼에 뽀뽀하고 그냥 뭐 껴안고 이런 것도 다 범죄거든요. 강제추행 때도 보통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이 나오긴 해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많이 나와요. 근데 벌금형이 나올 경우라도 변호사 선임해야 돼요. 왜요? 강제추행죄는. 왜냐하면 그런 법정형 뭐 벌금이든 어떤 징역이든 이런 형도 있지만 성범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수처분이 중요합니다. 부수처분이 뭐냐?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고지, 그 다음에 취업제한 명령.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신상정보 등록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경찰서에 자기 어떤 사진이나 살고 있는 곳이나 이런 거 등록을 해야 돼요. 10년 동안. 막아야 될 부분이 신상정보 공개. 공개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 알죠? 네. 거기 신상이 올라옵니다. 그거 막아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신상정보 통지는 뭐냐? 네. 통지는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이웃들 주민들한테 이 사람이 성범죄자입니다라는 편지를 다 보내요. 그럼 사회적으로 그 동네에서 매장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취업 제한 명령. 네. 이 사람이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 관련된 그런 직장에 취업을 못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5년이 났다. 그럼 취업 못 하겠죠. 그런데 뭐 일반 대기업 이런 데 취업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의사나 뭐 한의사나 이런 의료계통의 사람들은 취업자 명령을 받으면 의사로 활동을 못 합니다. 병원에 뭐 성인들만 오나요? 아니죠. 그렇죠. 아이들도 오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사인데 성범죄 강제추행을 했는데 취업자 명령 5년을 받았다. 그럼 그 의사는 사실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30대 초반, 중반인데 취업자 명령 5년 받았다? 그럼 40까지 일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이걸 길을 써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범이고 벌금형이어도 가볍네. 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할 것 네,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수 처분이 무서워요. 성범죄는. 그래서 변호사 꼭 선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내 사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군대 내 사건에는 군대는 뭐 억눌려 있고 하니까 동성 간의 어떤 카메라 이용 촬영이라든지 뭐 강제 추행이라든지 동성 간의 추행도 추행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상관 모욕. 그러니까 뒤에서 막 그냥 상관 뒷담화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공공연하게 그렇게 상관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을 했을 경우에는 군대는 상관 모욕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일반 모욕죄랑 형량이 아예 다릅니다. 상관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상관에 면전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공공연하게 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이 징역형밖에 없어요. 일반 모욕죄는 벌금형이 있는데 그 법정형, 그러니까 법전에 있는 형량 중에 징역밖에 없으면 벌금을 선고를 못 해요, 판사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상관 모욕죄. 사실 많이 의뢰가 오면서 내가 잘못한 게 별거 없는데 막상 되게 클 수도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